안녕하세요. 백만송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10년 젊어지는 세포활성 건강법입니다. 이 책은 현재 절판된 책으로 지은이는 미스오 다다시입니다. 그는 의학 박사로 일본 안티에이징 의료의 1인자로 불리는 분입니다. 이 책은 노화를 진행시키는 원인이 뭔지, 건강을 유지하는 습관과 스트레스 관리 방법 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 관리 방법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 실천하기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활성산소가 몸을 녹슬게 한다. 몸이 녹슨다는 말을 들으면 놀라겠지만 사실이다. 철이 산소에 의해 녹이 슬듯이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 이유로 녹슨다. 스트레스나 잘못된 식생활이 계속될 경우 우리 몸속에는 활성산소가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세포를 공격하고 몸을 산화시킨다. 바로 노화의 시작이다. 활성산소는 전자가 하나 부족해서 불안정한 상태이므로 다른 물질의 전자를 빼앗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활성산소의 전자를 빼앗긴 물질은 상처를 입거나 죽는데 이로 인해 혈관이 손상되면 동맥경화가 일어난다. 소리 없이 진행되는 동맥경화. 한창 일할 나이에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이 많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등 동맥경화에서 비롯된 질환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응급센터에 실려온 사람들은 대부분 평소 아무런 자각 증상을 느끼지 못한 경우가 많다. 잘못된 식생활이나 활성산소 때문에 혈관 내막에 쌓인 지방은 얼마 안 있어 아테롬이 되어 아테로마성 동맥경화증을 일으킨다. 아테롬은 혈관 안쪽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혈관이 점점 좁아진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을 일으킨다.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요즘에는 20대인데도 이러한 증상을 겪는 사람이 늘고 있다.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을 부검해보면 젊었을 때부터 동맥경화가 진행된 경우가 많았다. 동맥경화와 같은 질환은 예전에는 성인병이라고 불렀지만 최근에는 그 원인이 생활습관에 있다는 뜻에서 생활습관병이라 부른다. 젊었을 때부터 생활습관에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병이다. 체내의 환경 파괴, 유해 금속이 몸속에 쌓인다.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유해 금속의 배출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은 결국 땅에 스며들고 바다로 흘러들어가 채소나 곡식, 생선을 통해 다시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와 축적된다. 먹이 사슬의 관계로 볼 때 크기가 작은 생선보다 큰 생선에 유해 금속이 많이 쌓여 있다. 임산부한테 가급적 참치회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배기가스 등으로 오염된 공기 속에는 미세한 분진과 함께 유해 금속이 많이 섞여 있다. 이로 인해 우리 몸속에 축적되는 유해 금속의 양은 점점 늘어난다. 산부인과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최근 들어 젊은 산모의 양수가 탁해지고 있다고 한다. 아마도 식생활 및 주변 환경에 의해 축적된 유해 금속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유해 금속의 하나인 알루미늄은 알츠하이머형 치매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 또한 유해 금속은 우리 몸속의 활성산소를 늘리기 때문에 산화를 진행시켜 단백질의 기능 장애나 호르몬 분비 이상을 일으킨다고 한다. 단백질이 당화되면 노화한다. 노화의 세 가지 원인 가운데 하나가 단백질 당화 현상이다. 세포 속의 단백질과 당분이 결합해 서로 뒤얽히는 것을 말한다. 단백질 분자는 입체적인 3차원 구조로 되어 있으며 그 덕분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당화로 단백질끼리 서로 붙어버리면 단백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세포의 기능까지 떨어져 노화가 진행된다. 자전거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당화는 자전거 부품 사이에 설탕물을 흘려 넣는 것과 같다. 그러면 기어나 체인 같은 중요한 부분이 서로 달라붙어 결국에는 자전거가 움직이지 못한다. 이러한 현상이 우리 몸속에서 일어난다면 당연히 건강이 나빠질 것이다.
당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노화를 피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이것은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다. 당분은 세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로 우리 몸속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당화가 어느 정도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혈당치를 급격히 상승시키는 식품은 피하고 공복 시간을 충분히 가져 혈당치가 낮은 시간대를 넉넉하게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호르몬 분비가 변하면 노화한다. 호르몬에 대해 제대로 알면 노화를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호르몬 분비량의 변화는 노화의 속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인자이기 때문이다. 노화를 진행시키는 호르몬 1. 코르티솔. 부신피질에서 분비되는 코르티솔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한 종류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부른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대량으로 분비되어 외부 자극에 반응할 수 있도록 몸을 긴장 상태로 유지한다. 코르티솔은 초기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호르몬이었다. 예를 들어 사나운 짐승에게 갑자기 공격을 받고 맞서 싸우거나 도망갈 때 코르티솔이 대량으로 분비되었다. 오늘날에도 인간은 대단히 주의가 필요한 일을 할 때나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몸이 긴장 상태가 됐을 때 코르티솔을 분비한다. 코르티솔은 근육이나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당분을 만들어내고 비상시에 사용할 에너지를 혈액 속에 확보한다. 그러나 이 호르몬이 시도 때도 없이 분비되면 근육과 뼈가 약해지고 몸속에 나트륨이 쌓여 혈압이 올라가는 등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코르티솔이 지나치게 분비되면 젊음을 유지하는 호르몬인 DHEA나 성호르몬의 분비가 억제된다. 즉,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남녀를 불문하고 젊음을 유지하는 성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처럼 코르티솔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호르몬이지만 한편으로는 노화 현상을 일으키는 호르몬이기도 하다. 2. 인슐린. 인슐린은 당분을 세포 안으로 주입해 지방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혈당치가 내려가는 것은 인슐린의 이러한 작용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혈당치가 높은 상태가 계속되면 인슐린이 항상 분비되기 때문에 지방이 지나치게 축적된다. 그 결과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져 동맥경화나 당뇨병이 생길 수 있다. 여기에 콜티솔까지 분비되면 혈당치가 더욱 상승하는 악순환이 시작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인슐린은 노화를 진행시키는 호르몬이라고 불린다. 따라서 케이크나 아이스크림처럼 혈당치를 급상승시키는 식품은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피해야 한다. 미국의 노화방지의학계에서는 공복 시 인슐린 수치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혈당치를 급상승시키지 않는 식품, 즉 저인슐린 식품이나 다이어트 식품 위주로 식사하고 간식과 술은 삼가며 매일 규칙적으로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젊음을 유지하는 호르몬 1. DHEA. DHEA는 부신피질에서 콜레스테롤을 원료로 만들어진다. 넓은 의미로는 안드로겐의 일종이지만 젊음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호르몬으로 밝혀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DHEA의 혈중 농도는 25세 전후에 가장 높고 40대로 접어들면 절반으로 감소하며 80대가 되면 25세의 5% 정도까지 내려간다. 그런데 건강하게 사는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의 혈중 DHEA 농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DHEA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장수에 도움이 된다는 가설을 뒷받침해준다. 2. 성장 호르몬. 성장 호르몬은 젊음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호르몬이지만 사춘기를 정점으로 분비량이 점점 줄어든다. 이름 그대로 세포의 성장을 돕는 호르몬이며 소화기의 발육과 상처를 치유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호르몬이다. 안티에이징의 역사는 성장 호르몬의 연구에서 시작되었다. 최근에는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자연스럽게 유지하는 방법도 연구되고 있다. 성장 호르몬은 밤에 잠잘 때 가장 많이 분비된다. 그 양이 하루 분비량의 약 80%나 된다.
따라서 잠을 푹 자는 것이 성장 호르몬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미인은 장꾸러기라는 말도 있듯이 잠을 많이 자야 젊음과 미모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 반면 술을 많이 마시거나 자기 전에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면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억제되므로 야식이나 음주는 멀리하는 것이 좋다. 3. 멜라토닌. 멜라토닌은 뇌의 중심에 있는 송과체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다. 멜라토닌은 오랫동안 비밀에 쌓여 있다가 최근에 와서야 수면 유도 작용과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멜라토닌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나이는 7세 전후이며 45세를 넘어서면 송과체가 위축되기 시작해 60대에는 20대의 절반밖에 분비되지 않는다고 한다.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멜라토닌이 적게 분비되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충분한 수면은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전제 조건이다. 따라서 멜라토닌의 분비가 감소하면 성장 호르몬도 줄어들어 결국 노화 현상을 재촉하게 된다. 인도의 전승의학인 아유르베다에서는 송과체를 가장 중요한 호르몬 분비 기관으로 설명하고 있다. 송과체의 기능이 떨어지면 다른 호르몬 분비 기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현대의학에서도 멜라토닌이 감소하면 생식기관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 한편 멜라토닌에는 항산화 작용이 있으므로 암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수면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멜라토닌을 복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혈당치를 급격히 올리지 않는 식사 습관. 혈당치의 급격한 상승은 우리 몸에 악영향을 미친다. 혈액 속의 당분은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원이지만 지나치게 많으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앞에서 설명한 단백질 당화 현상 외에도 중성지방을 늘려 혈관 장애를 가속화시키거나 비타민C의 활동을 가로막고 당뇨병을 일으킨다. 따라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혈당치가 서서히 올라가는 식습관을 가져야 한다. 특히 식사 전에 디저트 같은 단 음식 먼저 먹는 식습관은 혈당치를 급상승시켜 몸에 큰 부담을 준다. 혈당치가 급상승하면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된다. 그러나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인슐린은 노화를 촉진하는 호르몬이다. 식사할 때 먹는 순서가 중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식이섬유, 단백질에서 시작해 탄수화물로 끝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통적인 식사 순서는 혈당치가 서서히 올라가도록 짜여 있다. 서양식에서는 전체, 샐러드, 주요리, 디저트 순인데 비해 일본의 전통식은 채소나 바닷말 등 식초로 조미한 요리에서 시작해 찜, 구이, 마지막으로 밥이나 면이 나오고 단맛으로 입가심을 한다. 이러한 순서로 식사를 하면 혈당치가 서서히 올라가므로 인슐린의 분비량도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는다. 또한 식후 혈당치도 서서히 떨어지기 때문에 가짜 공복감을 느끼지 않게 된다. 식사를 할 때는 항상 먹는 순서에 유의하도록 하자. 아침 식사는 가볍게. 절에서는 죽과 깨소금, 채소 절임으로 아침을 먹는 곳이 많다. 식단이라고 하기에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싶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비어있는 위 속에 따뜻한 죽이 들어가면 위가 따뜻해지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탄수화물과 참깨, 채소의 조합은 소화에도 아주 좋다. 인간의 소화기관은 소화, 흡수, 배설 활동을 한다. 시간별로 구분해 보면 정오에서 오후 8시 정도까지는 소화, 오후 8시에서 다음날 오전 4시 정도까지는 흡수, 오전 4시부터 정오까지는 배설의 시간이다. 따라서 배설의 시간에 식사를 너무 많이 하면 배설에 할애된 에너지가 소화에 쓰여 배설 능력이 약해진다. 아침 식사를 가볍게 하는 편이 좋은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오전 중에 과일만 먹는 식사법도 좋은 방법이다. 과일을 먹으면 소화액이 잘 분비되기 때문에 점심 무렵이 되면 아무것도 먹지 않았을 때보다 기분 좋은 공복감을 느낄 수 있다. 뼈째 먹는 생선을 즐겨 먹는다. 감기에 걸려 입맛이 없거나 배탈이 오래 가면 흔히 먹는 것이 죽이다. 이때
죽만으로는 왠지 허전해 달걀을 하나 풀어서 먹는 사람도 있는데 별로 좋지 않다. 달걀에는 지방분이 들어있어 위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화를 못하고 설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멸치를 쪄서 말린 것을 먹으면 좋다. 물론 여기에도 지방분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양이 아주 적고 대신 질 좋은 단백질과 칼슘,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멸치를 넣은 죽이라면 달걀 못지않은 영양분을 확보할 수 있다. 게다가 멸치는 통째로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멸치뿐 아니라 크기가 작은 생선은 되도록 통째로 먹는 것이 좋다. 정어리도 압력솥에 찌면 뼈까지 부드러워져 통째로 먹기 좋다. 하지만 요리를 할 시간도 기력도 없다면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 멸치가루로 국물을 내어 영양을 보충하는 방법도 있다. 마른 멸치를 믹서에 곱게 갈아 밀폐 용기에 넣고 냉장고에 보관해 두면 언제든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삼치나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EPA나 DHA처럼 우리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다. EPA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DHA는 뇌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EPA나 DHA는 건강보조제로도 섭취할 수 있다. 우리 눈의 망막에 있는 지방산은 약 60%가 DHA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눈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도 생선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 올리브 오일의 놀라운 효능. 식물성 기름이면 뭐든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하지만 리놀산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염증의 원인이 되는 아라키돈산이 늘어나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뇌경색이나 심장질환, 치매까지 일어날 수 있다. 내가 추천하는 식물성 기름은 질 좋은 올리브 오일이다. 올리브 나무는 생명력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 만큼 우리 몸에 유익한 영양분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궤양이나 담낭장애, 근육통을 치료하기 위해 올리브 오일을 먹었다고 한다. 특히 열을 가하지 않은 상태로 압착해서 가장 먼저 짜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올리브 고유의 맛과 향을 가지고 있는데 산화가 적게 되고 비타민 E 등을 함유하고 있어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하며 활성산소를 없애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 올리브 오일을 섭취하면 콜레스테롤을 운반할 때 좋은 작용을 하는 HDL이 늘어나고 나쁜 작용을 하는 산화한 LDL은 줄어든다. 또한 올리브 오일은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지 않도록 작용하고 장에서는 영양소의 흡수를 촉진한다.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의 발병을 억제한다고도 하니 호르몬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지중해 연한 사람들이 심장질환이 적은 이유도 올리브 오일을 일상적으로 먹기 때문이라고 한다. 단,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요리에 사용할 때는 열을 가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가열할 때는 이보다 등급이 낮은 보통 올리브 오일로 충분하다. 빵에 버터 대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발라 먹어도 좋고 제철 채소에 올리브 오일과 질 좋은 소금을 뿌려 오븐에 구우면 맛있는 건강 요리가 된다. 두부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과 천연 소금을 뿌려 먹어도 아주 간단하고 효과가 뛰어난 안티에이징 메뉴가 된다.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스트레스 관리법 9가지. 그러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하루에 10분 자기만의 시간을 가진다.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 인간은 항상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반응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은 크건 작건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따라서 짧은 시간 동안이나마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을 완전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몸에는 센서가 여러 개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완전히 차단되면 이러한 센서가 자신을 향하게 된다. 이것은 외부 세계에 신경을 집중하고 있던 자신의 몸을 긴장해서 해방시키는 것이다. 2. 숨을 내쉴 때는 의식적으로 길게. 자기만의 시간은 호흡을 가다듬는 시간이기도 하다. 호흡은
긴장을 푸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다. 호흡은 날숨과 들숨으로 이루어지는데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것은 날숨이다. 숨을 내쉴 때는 자율신경 중에서 부교감 신경이 우위가 된다. 부교감 신경이 작용하면 긴장이 완화되므로 날숨은 우리 몸을 흥분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반대로 숨을 들이마실 때는 교감신경이 우위가 되는데 교감신경이 작용하면 우리 몸은 긴장 상태가 된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호흡을 천천히 해서 우리 몸에 쌓인 긴장을 풀어주어야 한다. 마음이 답답할 때 공기가 맑은 자연을 찾게 되는 것도 제대로 호흡을 하기 위해서일지도 모른다. 3. 아로마 테라피와 마사지를 활용한다. 아로마 테라피가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것은 인간의 신경 중에서 원시적인 신경인 후각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원시적인 생물일수록 후각이 발달해 있다. 그런 점에서 후각은 가장 근원적인 신경이라 할 수 있다. 후각을 통해 우리 몸이 좋아하는 냄새가 들어오면 당연히 몸에도 좋은 영향이 나타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향기의 문화가 존재하는 것은 이 때문일지도 모른다. 좋은 냄새를 맡으면 몸과 마음의 긴장이 풀어지게 된다. 이것은 부교감 신경이 작용하는 상태다. 반대로 교감 신경은 억제되어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든다. 반신욕이나 족욕을 할 때 입욕제를 넣으면 일상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후각을 자극할 수 있고 긴장 완화에도 효과가 있다. 마사지 역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촉각은 후각보다 더욱 원시적인 감각으로 인간이 피부를 통해 느끼는 정보는 각 기관에 직접 영향을 준다. 마사지는 림프액의 흐름을 원활히 해준다. 림프액은 림프관을 통해 흘러가며 피하 조직에 있는 여분의 수분이나 단백질, 노폐물 등을 혈액으로 운반한다. 이 림프액의 순환이 어딘가에서 정체되면 몸이 붓거나 결리는 등 불쾌한 증상이 나타난다. 마사지는 이러한 림프액의 흐름을 원활히 해주어 면역력도 향상된다. 스포츠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근육의 피로를 그대로 방치해두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마사지 등으로 풀어주는 것이 좋다. 이 경우에는 발 마사지도 효과적이다. 아로마 테라피나 마사지를 받으면 짧은 시간에도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된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조용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좋은 향기와 마사지로 몸과 마음을 느긋하게 풀어주자. 4. 누군가에게 이야기한다. 카운슬링을 받는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부부 사이나 아이들 문제 등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허물 없이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방법도 있다. 인간관계나 커뮤니케이션이 서툰 사람은 이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책을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스트레스는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오는 것이다. 아무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고민했는데 알고 보니 자신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기 때문임을 깨닫는 경우도 있다. 5. 의식적으로 자주 표현한다. 평소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일기를 쓰거나 산문이나 시를 짓는 모임에 가입하는 등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인터넷 블로그도 자기 표현의 한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자신이 쓴 글을 누군가가 읽고 반응해 준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그러나 익명이라는 인터넷의 특성상 호의적인 반응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는 새로운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 대범하게 받아 넘기는 태도가 필요하다. 한편 지나치게 성실한 사람은 블로그를 매일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작용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으므로 일단은 부담 없이 시작해보는 것이 좋다. 6.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식품은 피한다. 현대는 식품 알레르기 때문에 먹을거리에 대해 만성 스트레스를 느끼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유통이 발달하면서 식품의 보존 기간을 늘리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과 첨가물이 사용되고 있다.
오래 보존할 수 있지만 그만큼 몸에는 좋지 않은 식품들이 넘쳐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식품이 주는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지켜야만 한다. 예전에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편식을 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뭐든 골고루 먹어야 키가 큰다느니 건강하다느니 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요즘은 식품의 성분이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알레르기 원인 물질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졌다. 아무거나 먹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원인 물질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사람은 그 식품을 먹어서는 안 된다. 알레르기란 원인 물질에 대한 면역세포의 과잉 반응을 뜻한다. 꽃가루 알레르기가 대표적이다. 식품 중에는 달걀 흰자나 메밀, 새우나 게 등의 갑각류가 알레르기 반응을 자주 일으킨다. 알레르기는 면역글로불린 E라는 항체의 작용으로 일어나며 이 반응을 즉시형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한다. 요즘은 식품 알레르기 검사를 하는 병원이 많아졌고 혈액 검사로도 수십 종류 이상의 알레르겐을 알아낼 수 있다. 알레르기 반응은 음식을 먹은 후 즉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식품에 반응을 보이는지 쉽게 알 수 있다. 한편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지연형 알레르기 반응에 의한 식품 알레르기는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지연형 알레르기 반응이란 면역 글로불린 G가 면역 반응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면역 반응이 아주 천천히 일어난다. 알레르겐이 몸속에 들어와도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식품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지 알기 어렵다. 알레르기의 원인 물질은 외부의 적이라고 보면 된다. 이것이 침입하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나 식품 알레르기 검사로 자신이 어떤 식품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지 알아두면 스트레스 원인을 미리 제거할 수 있다. 혈액 검사를 통해 300종류 이상의 식품과 식품 첨가물, 화학물질이나 유해 금속에 대한 지연형 알레르기 반응 유무를 알아낼 수 있다. 7. 카페인 의존에서 벗어난다. 카페인은 신경을 자극하는 물질이지만 하루에 한두 잔 정도는 마셔도 된다. 카페인의 가장 큰 문제는 정신적인 의존이다. 예를 들어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잠에서 깨지 않는다든지 커피가 없으면 기분 전환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다 보면 일종의 의존증에 빠지게 된다. 커피를 하루에 대여섯 잔 이상 마시는 사람도 있다. 카페인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코르티솔이 많이 분비되어 노화를 진행시킨다. 즉, 카페인 중독은 안티에이징의 큰 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8. 녹차를 마신다. 커피와 달리 녹차 같은 차 종류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테아닌과 카테킨을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 좋다. 테아닌은 뇌의 알파파를 활성화시켜 긴장을 풀어준다. 카테킨은 살균 효과가 있다고 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산화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된 것도 건강에 좋은 이유다. 잠자기 전에 진한 녹차를 마시면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지만 이것만 제외하면 녹차는 아주 훌륭한 음료다. 녹차 외에 다른 차 종류도 괜찮은데 특히 우롱차는 지방분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어떤 종류든 지나치게 마시면 위가 상하거나 몸이 차가워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9. 인생의 반려자와 사이좋게 지낸다. 어쩌면 이것은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다. 사이좋은 부부나 연인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 스트레스가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자식이라는 연결고리가 품 안을 떠나면 예상외로 공통된 화제가 없어 당황하는 부부들이 많다. 따라서 일찌감치 같은 취미생활을 시작해서 공통된 화제를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반려자와 잘 지내는 것만큼 중요한 점이 또 하나 있다.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젊을 때는 일에 정신이 팔려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직업적 안정과 더불어 인생의 또 다른 면에 눈을 돌리게 되면서 친구나 동료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동창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해 오랫동안 잊고 지내던 옛 친구들과 정을 나누게 된다. 인간관계가 번거롭고 귀찮게 여겨지는 사람은 개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보자. 애완동물이 왜 반려동물이라고 불리는지 이해가 될 것이다. 마음의 벽은 곧 안티에이징의 벽이다. 느긋한 마음으로 인간관계를 맺을 때 몸도 더 젊어진다.